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메가스터디 박기호 논술의 박기호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교직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의 박기호 논술입니다. 논술이라고 하면 유아교육 학생들은 일단 어렵다, 뭔가 낯설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유아교육의 어떤 유아 임용의 교직 논술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논술 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다 전부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유아 교직 논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논술에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교직 논술이잖아요. 교과형 논술이니까 이 교과에 초점을 맞추시면 네.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말로 하는 것을 그냥 글로 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면접에 들어갔을 때 질문하면 그걸 말로 하듯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생각처럼 이렇게 구조문을 처음에 두려워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전공은 충분히 잘 알고 대비를 해두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정고시나 뭐 사법시험에 2차 시험 보면 이렇게 또 교직 이렇게 논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논술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문장이나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답을 쓰는 겁니다.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쓰는 거. 문장을 화려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고 물어본 말에 답하자. 그렇죠. 심지어 문장력조차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사실 연결이 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의 문제를 보셨을 때 그 유아 임용고시의 교직 논술의 경향이다 혹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5개년치 문제를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가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경향은 형식 점수 10점, 그 다음에 내용 점수 10점의 기존 형태에서 내용 점수 15점, 그리고 형식 점수 5점으로 내용이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요약하는, 그러니까 요약에 방점이 있는 논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쓸 내용이 아주 많아진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 해결형, 이게 많이 묻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이 되면 이것도 내용 점수가 과거에 10점에서 15점으로 바뀐 거니까 논리적인 설명 이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문장력에 초점을 두지 말고 답이 되는 핵심 이유와 논거, 그걸 제시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평이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주 평이한, 네. 주제가 평이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점수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킬러 문항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1, 2, 3 한 세 문항 정도 물으면 마지막에 킬러 문항이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점 만점 받는 학생과 17점, 18점 똑같은 이제 내용을 기술하더라도 17점, 18점 맞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아예 15점 이하가 되면 내용에서 그냥 점수가 빠진 경우겠죠. 내용을 제대로 못 채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할 때 20점 맞으면 되게 좋은데 네. 아무리 못해도 18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를 한 18점, 19점 정도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훌륭한 문장이 아니라 물어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교직 논술 시험을 대비하고자 할 때 기출 문제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공부 영역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교직 논술에서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어떤 이유 혹은 기출 문제 공부에서 가져가야 될 중점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일단 대입 논술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입 논술은 한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는 출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교직 논술도 그럴 겁니다. 한번 출제된 건 다시 출제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왜 볼까요? 자,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 문제에서는 똑같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데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나 대입 논술 문제 출제된 걸 다시 풀어보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 패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지 난이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사실 뭐 연습할 것도 별로 없죠. 네. 마찬가지로 교직 논술도 이미 출제된 기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지만 학생이 그걸로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연습용과 그다음에 파악용으로 기출 문제는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패턴 그리고 내가 써보는 연습을 할 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술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봤을 때 어떤 학생분들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에 좀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쓴 글을 다시 고쳐 써보기에 오히려 소홀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공부의 방법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민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양적 공부와 질적 공부가 있잖아요. 양측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치중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기는 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 양치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양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나 새로운 문제 풀었어. 30세트 풀었어. 뭐 이러면서 나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데요. 네. 차라리 10문제를 3번 더 푸는 게 낫습니다. 음, 그래서 깊이 있게 푸는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한번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예시답안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어떤 단어를 바꾸면 좋을까? 네. 다음에 논리구조, 그 다음에 다시 고쳐서 보는 거죠. 논리구조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네. 뭐 또 세 번째 고쳐 쓰면서 야 이거 완벽한 예시답안과 내 답안에 이 근접하도록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쳐 쓰기를 3번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30번 푸는 것보다 30문제를 한 번씩 푸는 것보다 10문제를 3번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적인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아무래도 숙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적인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어휘를 바꿔라, 두 번째는 문장의 논리구조, 논리구조를 논정력. 바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서 그거를 다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숙달감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생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대신 전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안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에서 벗어난 답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왜 그럴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맥락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쓸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방향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몰입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요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번호를 매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옆에다 적어놓고 거기에 맞춰서만 쓰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서 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는 내용이 오히려 없어서 그래서 논점에 이탈된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들어본 문제 질문만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어떤 경우인지 맞춰서 거기에서 준비하면 될 겁니다. 일단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기술하다 보면 3000% 빠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개요도를 잘 작성해서 개요도 따라만 쓰라. 그다음 두 번째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논점과 다른 거를 쓸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경우에도 내가 아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답안을 많이 기술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용 그 대비가 아예 덜 된 경우도 나눠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강으로 강의만 이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려하시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서로 첨삭하는 방식은 도움이 될까요? 인강으로 이제 혼자 홀로 연습을 하는 거 그거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죠. 네.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산출도 좋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기 아집에 빠지는 한계가 있죠. 자기가 일단 쓰고 나면 2시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열심히 쓰고 나면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게 정답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막 이렇게 정답지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 나면 또 자기 비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3자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3자적 관점은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 그룹을 조성해서 웬만큼 지식 배경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채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건 잘 썼네, 이건 못 썼네, 이건 고쳐 써야 되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기보다 굉장히 우월한 교수님의 식견에서 봤을 때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실력 밑바닥일 때 말고 어느 정도만 되면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하지 말고 네. 스터디 그룹이나 아니면 어디서 첨삭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터디 원이든 아니면 음. 어떤 강사분에게 첨삭을 받던 제3자의 관점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근데 그 제3자는 반드시 그 교과 지식, 유아 네. 교과 지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런 지식을 같이 갖춘 사람. 그렇죠. 그럼 그것을 또 고쳐 써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분배에 관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제 조교 선생님 중에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점수는 충분했는데 이 논술을 옮겨 쓰다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한 두 번째 문제 쓰다가 시험지를 제출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당일 옮겨 쓰는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을 다 적지 못하고 나온 경우 저는 어떤 연습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시간 부족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먼저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네. 개요를 짜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개요를 짜지 않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다 쓰다 보니까 분량을 네. 많이 쓰거나 또 적게 쓰거나 하면서 이제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시간 네.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개요 짜는 연습을 확실하게 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입 논술이나 노스쿨 논술에서는 학생들 가르칠 때 개요들을 짜라. 제 이름으로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매트릭스 구조를 짜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넘버링을 해라. 그리고 그 넘버링의 시간 배분까지 적어놔라. 여기까지 10분, 여기까지 10분. 이제 교직 논술을 들여다 보니까 크게 논점이 세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15점 안에 네. 5점, 5점, 5점이거나 6점, 4점, 뭐 또 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네. 돼 있던데 그러면 60분 동안 시험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30분 동안 개요를 완벽하게 짭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0분 동안 우리 1200자 정도의 분량을 쓰는데 네. 이 본론 파트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니까 그걸 각각 400자, 400자, 400자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네. 그 400자를 1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자기가 쓰는 시간을 그 연습 체크하기 위해서는 잘 쓴 예시 답안을 보고 그 예시 답안의 그 한 파트 400자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걸 10분 동안 옮겨 적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또 이제 거꾸로 자기가 이제 천천히 옮겼습니다. 천천히 옮겨서 쓸 때 400자를 옮겼을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그런 걸 체크하면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걸 옮겨 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단락씩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쓰면 될 거고요.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팁을 주시나요? 저도 개요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문장을 써서 그거를 이제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시험 이 시간 배분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논점에서 벗어나도 그 논리에서 벗어난 구조를 스스로 체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개요도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좀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요 개요도를 작성한 다음에 개요도 작성할 때 문장을 다 쓰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만 쓰는 거죠. 키워드만 네. 쓰고 이제 옮겨 쓰기 전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말로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말로 해보면 우리 뇌 구조가 희한해서 말로 했을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비논리적이고요. 네. 그래서 말로 했을 때 한 번, 두 번 말로 했을 때 말이 술술 되면 네. 그냥 옮겨 쓰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개요도에 다 쓰지 말고 키워드 쓰고 핵심 문장의 구조만 써놔봐라. 그래서 거기에 끼워서 말을 해봐라.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합격생 선생님의 팁이었는데요. 60분 시험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소 연습은 50분에 맞추어서 했다라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네, 좋은 전략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유아 임용고시를 처음 준비하시는 유아교육학과 학생분들이 특히 좀 낯설고 나와 멀다라고 느끼시는 이 교직 논술에 대해서 박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논술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